안녕하십니까. 2025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을 진행할 저는 나비 프로젝트의 이상기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교육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은 크게 세 파트로 진행이 될 텐데요. 처음으로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이해, 그리고 협동조합의 운영 절차, 설립 절차 이런 부분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사례들, 이렇게 우수 사례들을 검토하고 우리가 어떻게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요. 그리고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중소기업들 창업 관련한 사업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화 지원 사업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협동조합 설립 이해 부분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지금 협동조합이 본격적으로 저희가 협동조합 기본법이 설립이 되고 2012년도에 협동조합 지원법이 제정이 됐고요. 그 이후로 지금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고 있는데 과연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하면은 초기에는 그냥 지원 사업이 많으니까 또 이런 좀 어려운 분들이 모여서 같이 공동의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모여서 협동조합 시작을 보통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협동조합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체다. 그래서 실패도 많고 잘 운영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오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협동조합이 좀 운영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협동조합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이 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지금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고 있고, 그리고 경제의 한 구성체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협동조합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전 세계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10억 명에 달하는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유럽 쪽에서는 덴마크에서는 소매시장의 36.4%를 차지를 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금융의 거의 60%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또 아시아 쪽으로 오면 일본은 3분의 1 가구가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은 하나의 그냥 조그마한 사업체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경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한 기업의 유행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ICA라고 있는데요. 협동조합 총연맹인데요. 연맹에는 지금 거의 300만 협동조합 조합원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10억 명이 조합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A 협동조합이 매출하는 총 매출 규모도 2조 1,46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의 10%에 가까운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협동조합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매해 한 2,000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한 27,000개, 오늘 아침 제가 검색했을 때 28,000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고 있고요. 실제 운영은 사실은 어려운 곳들도 많고 성장을 해서 아주 활발하게 사업을 하시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협동조합이 매년 2,000개 가까이 이렇게 설립이 되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유엔은 매년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해서 인류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제를 선정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2012년도가 협동조합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 13년 보시다시피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2011년도는 세계 살림의 해, 2013년은 물의 해, 이렇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는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을 했는데 이 배경에는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습니다. 이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2009년도에 지나고 나니까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지만은 협동조합만은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협동조합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빈곤 해결, 일자리 해결 이런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장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협동조합 2012년도에 협동조합 해로 지정을 해서 널리 확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2008년도에 한번 상황을 살펴보면 금융위기 때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라보뱅크라고 오히려 예금이 20%가 증가를 했고요. 스위스 라이파이젠 같은 경우는 10위권에서 4위권으로 기업이 성장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만큼 위험 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위험 상품에 투자하지 않고 안전한 금융을 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오히려 이렇게 협동조합의 기업들은 오히려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협동조합 하면 빠뜨릴 수 없는 곳이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인데요. 몬드라곤은 스페인의 26%가 기업이 금융위기 때 도산을 했는데 오히려 몬드라곤은 두 개 정도가 기업에 도산을 했고 그리고 도산한 기업의 구성원들도 다른 협동조합 연합체에 다시 일자리가 배치되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운영이 돼서요. 몬드라곤은 지금 현재 스페인에서 한 7위 정도의 경제 규모를 차지하는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규모의 협동조합 복합체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협동조합은 세계 곳곳에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인정을 받고 있고 협동조합의 기업체로서 경제적 지속 가능한 모델로서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은 왜 이렇게 협동조합이 생겨나고 이런 구조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협동조합이 생겨난 것은 자본주의를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협동조합도 하나의 기업체, 사업체이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는 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이 등장한 것은 초기 자본주의 때 열악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모이고 또 일반 소비자들이 모여서 우리만의 사회 문제, 국가와 시장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빈곤과 착취가 심화되면서 이런 노동자들이 사회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이 성장을 하게 됐고요. 많은 사상가들이 협동조합에 대한 공동체 운영, 이런 사업체들의 실험을 진행을 했고, 많은 실패도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그 교훈을 얻고 1844년에 로치데일 개척자들이라는 협동조합, 로치데일 협동조합이 성공한 모델로 지금 저희가 가장 널리 알려진 협동조합의 시초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로치데일 협동조합은 28명이 모여서 소규모의 자금을 출자를 해서 소규모 소매 매점을 시작했습니다. 야채를 파는 그 당시에는 열악한 산업화 속에서 노동자들이 정말 모래가 섞인 밀가루 이런 것도 판매를 하고 그런 속에서 열악한 이제 상황을 직접 해결하고자 28명이 모여서 사업체를 소매점, 조그마한 소매점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고요. 정직하게 판매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원칙들을 나름 세우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1인 1표의 원칙, 그리고 출자의 원칙,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구조,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조합원에 대한 교육, 이런 원칙들이 중요하게 강조가 됐고요. 그런 원칙들을 준수를 하면서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도 이런 노치데이를 100년이 지난 이런 협동조합의 성공으로 저희가 협동조합의 원칙들을 세우고 지금 그 원칙들을 따르면서 협동조합의 원칙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치데일의 성공이 전 유럽으로 확산이 됐고요. 영국에서는 소비자 협동조합이 말씀드린 성장을 했고, 프랑스에서는 생산자 협동조합으로 생산자들이 모여서 이익을 분배하고 협동은행들이 설립돼서 금융 지원을 하게 됐고요. 독일은 신용농업 협동조합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때 독일 같은 경우는 농업국가 좀
다른 유럽보다 좀 늦게 성장을 했는데요. 농업 국가 중심이었고, 그렇다면 농민들의 고리대금업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조그만 신용협동조합, 농협 신용 이런 형태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럽의 성장, 많은 협동조합들이 성장을 했고요. 그 성장으로 1895년도에 ICA라는 국제협동조합 연맹이 출현하게 돼서 지금까지 협동조합이 성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공동체를 향약이라든가 두레 이런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근대적인 협동조합은 일제 침탈에 제국주의 침탈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소비자 협동조합이 우선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60년도에는 정부 주도의 협동조합, 농협이라든가 중소기업 지원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국가 차원에서의 국가 성장 위주의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70년도에는 신용협동조합, 이런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이런 금융과 관련한 협동조합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는 이제 두레 생협이라든가 이런 우리 먹거리 이런 자발적인 운동으로 해서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들이 성장을 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이제 금융위기, IMF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일자리 부분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이런 협동조합 모델들을 찾게 됐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확산되면서 2012년도에 저희도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협동조합의 성장이 시작이 되었고요. 네. 협동조합 계속 지금까지 제가 한 10몇 분 동안 협동조합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과연 협동조합이 뭐냐? 정확하게 협동조합에 대한 아직까지 개념이 안 서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협동조합 당연히 협동조합은 이런 형태야라고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협동조합은 우리 협동조합 기본법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이다. 네, 여기서 사업조직이라는 있죠. 그리고 공동으로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 그리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조직.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ICA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 자발적인, 자율적인 조직에 되게 강조가 됐죠. 사업체이고. 그리고 미국 농무성에서는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 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이렇게 각 나라마다 협동조합을 좀 정의하는 기준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조합원의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 지역사회 기여, 자율성, 이런 부분이 공통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협동조합이 뭔지 아직 명확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이렇게 협동조합은 좀 새로운 형태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주식회사, 그리고 이제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 그리고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조직, 이렇게 크게 이제 법인 형태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중간 정도의 협동조합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 요 표에서 보시다시피 상법상의 법인 같은 경우는 영리를 추구하고, 민법상의 이제 공익적인 법인들은 공익 추구, 사회에 기여하는 지역사 공익적인 추구를 합니다. 근데 협동조합은 그 중간에서 영리도 추구하고 공익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공익적인 조합원 권익이라든가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이런 공익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또 큰 이제 이익 배분에서 좀 큰 차이가 있을 텐데요. 당연히 상법상 주식은 주주 우선주의로 이익 극대화로 주주에 대한 배분을 하고요. 공익 법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배분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요. 근데 협동조합도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고 대신에 이용자 우선주의라고 해서 이용자들을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출자를 많이 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배분을 받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이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이제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이런 협동조합 자체적인 활동에 대한 실적으로 배분을 우선적으로 배분을 하고 있고요. 이런 배분의 차이가 협동조합에서는 가장 큰 또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함께 고민하며 가치를 공유하는 것. 이렇게 협동조합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가치를 공유한다 그러면은 공유를 하는 개념이 좀 차이가 있을 텐데요.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소유는 주식회사 주주로서의 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소유를 하지만은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근데 공동 소유라고 가치를 공유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죠. 내가 소유는 하지만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그러니까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지 않는 구조이죠. 근데 협동조합은 내가 출자를 하면서 소유도 하고, 그리고 실제 경영에 참여하고, 조합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소유와 경영이 같이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협동조합은 다른 상법상 회사들과 명확하게 차이 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ICA에서 1995년에 ICA 총회에서 협동조합이라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해서 7가지의 협동조합 원칙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하면서 저도 협동조합을 설립을 했고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7가지 원칙을 지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협동조합은 이 원칙 중에서 어떤 원칙에 더 방점을 찍느냐, 그리고 어디에 더 강조를 하고 사업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협동조합의 형태도 다양하게 있고요. 그렇지만은 협동조합 7대 원칙은 우리가 항상 협동조합을 운영을 하면서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보다는 이 7가지를 어떻게 균형 있게 저희가 원칙으로 가져가느냐, 협동조합에 우리가 정체성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인데요.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입니다. 자율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협동조합 조합원이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협동조합에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협동조합만의 고유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학기술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그 분야에 기술이 있는 분들, 또 어떤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조합원으로 한정을 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는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자격 요건을 갖추면은 조합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제도를 운영을 하라는 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들은 우리 협동조합 기본법에도 조항마다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원칙은 조합원의 민주적인 관리입니다. 조합원의 협동조합의 가장 큰 특징은 1인 1표 민주적 운영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처럼 내가 출자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의결권을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1인 1표 동등하게 내가 출자에 상관없이 1인 1표의 원칙으로 민주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임원이라든가 이런 대표나 임원 구성 모든 면에서 동등하게 1인 1표를 행사를 해서 민주적인 의사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가장 다른 조직들하고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합원의 경제적 참가인데요. 협동조합은 이제 주식회사는 당연히 주식을 삼으로써 내가 출자를 하는 거지만 협동조합도 기본적으로 내가 조합 출자를 하게 됩니다. 출자를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협동조합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용고 배당에 따라서 배당금을 받게 되고, 그리고 협동조합은 이익이 나면은 이익금의 일정 부분을 일반 협동조합은 10%, 사회적 협동조합은 30% 이런 식으로 이익을 다 배분하는 게 아니라 이익의 일정 부분을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립한 부분, 그리고 자율적으로 내부 규정에 의해서 이익을 배분하지 않고 그 이익을 다시
협동조합에 출자하는, 재출자하는 이런 순환 구조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조합원들은 이렇게 출자나 배당을 통해서 협동조합에 경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출자 배당에 적극적으로 조합원들은 참여를 해서 조합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가장 이제 협동조합이 좀 나중에 이야기 나오겠지만 협동조합이 좀 많은 취약한 부분이 자금 조달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장을 한다든가 주식처럼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은다든가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 내부적으로 이런 출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적 네 번째 원칙인데요. 자율과 독립인데요. 협동조합은 자율적으로 설립이 되고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국가나 다른 기관에 종속되지 않고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율과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 기관과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충분히 조합원들의 그 의견이 반영되고 조합원이 통제가 될 수 있는 구조 내에서 협력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이런 협동조합의 자율과 독립이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교육훈련 정보 제공인데요. 로치데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로치데일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철저하게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을 항상 끊임없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새로운 조합원들을 모집을 하고 지역사회 협동조합에 대해서 알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순환적인 과정을 통해서 협동조합이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몬도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규모 이런 성공한 기업들을 협동조합 기업들을 보면 교육하는 교육기관들을 따로 있는 곳도 꽤 많이 있고요. 이런 교육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이런 교육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협동조합 간의 협동인데요. 협동조합은 보시다시피 초기 자본주의에서 되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협동조합이 태동을 했고 성장을 해 나왔는데요. 대규모 자본과 같이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협동조합 간의 협동으로 서로 간의 상호 구매라든가 서로 협력 활동 속에서 협동조합이 상호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인데요. 요거는 이제 협동조합이 최근에 이제 추가된 이제 원칙인데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인데요. 협동조합이 성장하는 토대 자체가 지역사회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성장을 해야 협동조합도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구조. 그 속에서 협동조합이 다양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같이 협동조합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협동조합은 구성원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도 중요하지만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활동들도 꾸준히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한 협동조합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7가지를 쭉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하나 협동조합의 원칙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7가지 원칙을 항상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해 나가는데 적용을 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더 노력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항상 고민을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협동조합을 다시 한번 이제 성장과 이제 성장 배경, 태동, 그 다음에 원칙 이런 부분들에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협동조합의 다시 한번 협동조합의 정의를 보면 협동조합은 조합은 공동 소유한다. 그 다음에 민주적으로 운영이 된다. 지역사회에 기여한다.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은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사업체라는 성격을 잊을 수는 없고요. 하나의 비영리 단체가 복지기관이나 이런 재단이나 이런 것처럼 비영리 활동의 사업체가 아니고요. 협동조합도 하나의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체입니다. 이후에 협동조합 유행해서 사회적 협동조합도 보시게 될 텐데 사회적 협동조합도 일단 일반적으로는
영리성을 추구를 하지 않지만은 그 사업 운영 방식은 영업 활동을 합니다. 사업체로서의 운영을 하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결사체 단순히 어떤 결사체가 아니라 사업체라는 거,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이런 결사체로서의 조합원 구성원들의 권익 향상, 이런 조합원의 욕구에 대한 기반한 만족, 조합원에 대한 만족, 이런 부분에 대한 결사체로서의 하나의 성격, 그리고 하나의 사업체로서의 성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협동조합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만 잘해서 협동조합이 운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결사만 잘해서 협동조합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가 다 균형을 이루면서 가야 협동조합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조금씩 세세하게 좀 특징들이나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은 제가 계속 협동조합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사실 말씀을 지금까지 안 드렸는데요. 협동조합은 법인이 설립을 하려면 5명이 모집이 돼야 됩니다. 최소 구성 인원이 조합원 5명이 이상 모여야 협동조합 사업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출자 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출자한 만큼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한 책임이고요. 그리고 조합은 첫 번째 이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탈퇴하고 싶으면 조합원에서 탈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탈퇴를 하게 되면은 출자금도 다시 반환을 받게 되고요. 오늘 이제 협동조합 운영에 있어서 차이는 좀 있긴 할 텐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내가 출자한 금액은 다시 탈퇴를 하면은 조합 회비를 출자금을 다시 반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에 있어서는 아까 이용구 배당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배당의 50%, 총 배당이 100이다 그러면 50%는 이용구 배당에 우선 배당을 해야 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협동조합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추구한 목적이 뭐냐, 그리고 조합원이 참여하는 동기가 뭐냐, 그리고 협동조합이 주된 사업이 뭐냐, 이렇게 크게 나눠서 협동조합의 유형을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우리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협동조합 연합회, 이렇게 세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사업자 협동조합, 그리고 직원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제 이해관계자로 구성이 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비영리인데요. 비영리라는 표현에 대한 여러 분들이 조금 이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비영리라고 해서 사업을 영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익이 났을 때 구성원들에게 배분을 하지 않는 게 비영리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난 부분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라는 게 비영리이고요. 일반 협동조합처럼 수익이 나면은 조합원들에게 배분을 하는 형태는 영업 활동의 영리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협동조합끼리 여러 동종이나 이종 이렇게 모여서 같이 공동의 사업 규모화를 꾀하는 협동조합 연합회도 조직이 할 수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협동조합은 주 목적이 조합원들의 필요 충족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 아니면 이런 활동들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조합원 5명이 모여서 우리 한번 사업을 하자 같이, 이렇게 구성되는 게 일반 협동조합이고요. 또 어떤 사회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이런 공익적인 목적으로 모인, 요즘에 아동 돌봄이나 어르신 돌봄이나 이런 돌봄 부분에 있어서의 사회적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익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반 협동조합에서 조합은 참여 동기에서 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이제 또 사업체 경영 부분에 있어서는 일자리를 제공할 거냐, 또 공동구매 이용할 거냐, 구매 대행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은 이제 성격에 따라서 협동조합 모델들이 좀 나눠지는데요.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특이한 형태의 이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역에 간혹 이렇게 보셨을 수 있는데요. 워낙 병원 이용 하는 게 힘들고, 그리고 병원이 이제 수가도 높고 이용에 어려운 분들이 계신 분들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의 의료 병원을 만드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에 하면 그 병원에 내가 조합을 넣어서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과잉 진료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좀 우리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제 의료를 지원하는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이 특수한 형태로 있습니다. 협동조합 유형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사업자 협동조합은 사업자 수익 창출을 위한 공동 판매, 그다음에 공동 자재 구매, 공동 브랜드 이런 형태로 여러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새로운 협동조합을 하나를 구성을 하는 형태가 사업자 협동조합이고요. 직원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구성원들 조합에 참여하는 직원으로서 내가 근로를 하면서 또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직원 협동조합입니다. 우리 일반 이제 기업 같은 경우 노동자가 있잖아요. 노동조합이 있잖아요. 조합이 있고 또 우리 사주 제도라는 제도도 있고 이러면서 경영에 일정 부분 참여를 하게 되는데, 직원 협동조합은 구성원 자체가 협동조합의 소유 자체가 직원입니다. 직원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비자협동조합은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생활협동조합 같은 경우 아이쿱이라든가 두레생협 이렇게 생협 같은 경우 소비자협동조합이 가장 큰 예시고요. 우리가 회원제 마트나 이런 활동 이제 보면은 회원비도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멤버십 형태로 있는 그런 형태에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중이해관계자는 이렇게 생산자, 직원, 소비자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업을 하는 형태가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고, 소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 협동조합에 따라서 사업자 협동조합, 직원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이렇게 소유권이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합원의 원리, 협동조합의 원리인데 또 협동조합의 유형을 조금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익이 나면은 이익이 조합원에게 배분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다 주주들한테 주주의 이제 주식을 많이 가진 이제 그 비율에 따라서 다 투자자들의 비율에 따라서 이익이 배당이 되는데, 협동조합은 이 이익이 나면 이 이익에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협동조합 유형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보시면은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공익적인 목적,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지역개발 등 공익사업에 이 수익을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협동조합은 소비자들의 직접 배분을 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보다는 판매 가격을 낮춘다든가 공동 구매를 통해서 구매 물품의 단가를 낮춘다든가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갈 수 있는 더 이익을 또 환원하는 형태로 소비자 협동조합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협동조합은 사업자들이 모여서 좀 비슷한데요. 사업자들의 이제 공동 마케팅이라든가 공동 영업의 비용으로
수익을 다시 사용하는, 재사용하는 이런 형태로 사업자들은 수익을 사용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직원협동조합은 뭐 직원 근로복지 환경, 근로조건 환경 임금 인상이라든가 복지 혜택을 좀 더 확대하는 형태로 이익을 사용을 하고요. 다중에는 다양한 관계에서 그 배분을 하는 형태, 이렇게 협동조합의 조직 형태에 따라서 수익을 어떻게 사용을 하냐에 따라서도 이런 성격들을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좀 유형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협동조합 유형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성장을 하고 어떤 형태로 또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사업자 협동조합은 사업자 여러 개개인 사업자들이 있으면, 내가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개개인이 있고요. 그 개개인이 공동 마케팅이라든가 공동 구매라든가 이런 공동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든 형태이고요. 그래서 사업자가 소유주가 됩니다. 이 주가 되고, 그다음에 초기 어떤 사업을 할 거냐의 핵심, 이런 부분이 중요를 하고요.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 이런 부분이 초기에 어떻게 사업을 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사업 유형은 다양하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구매라든가 공동구매, 공동생산, 마케팅, 정보 공유, 또 수출, 인적 자원 관리. 요즘에 워낙 사람을 고용하는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한 분야를 개인 사업체가 고용하기가 쉽지 않으면 공동으로 그런 인력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 형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도 같이 고민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사업자 협동조합의 사례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형태도 다 사업자 협동조합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선키스트 같은 경우 미국의 캘리포니아 오렌지 농가들이 모여서 공동 수매를 하고 공동 판매하는 브랜드를 해서 중간 유통성이 없이 이런 구조를 만든 게 선키스트 협동조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울우유 협동조합도 협동조합입니다. 서울우유 협동조합도 낙농가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이 서울우유 협동조합이고요. 그리고 빵집들이 요즘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계속 많아지고, 또 그럼으로써 동네 이제 작은 빵집들이 계속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럼 동네 빵집들이 모여서 공동의 상품을 만들고 공동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런 프랜차이즈에 대응하는 이런 빵집 동네방네 이런 협동조합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영역에서 보면 다양한 기술들을 가진 업체들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든 형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용 3차원 프린트 협동조합이 여러 이제 기술들이 가진 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협동조합을 만든 형태이고요. 그리고 직원 협동조합을 살펴보면, 직원은 이제 소유주가 일을 하는 노동자의 직원이고요. 그래서 직원들의 권익 향상이라든가, 또 아무래도 직원들이 같이 일하면 더 애사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높겠죠. 그래서 직원협동조합으로 요즘은 많이 또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협동조합이 되면서 고용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급여 처우 직원 복리 정진이 되는 이런 효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직원협동조합은 몬드라곤 복합체인데요. 몬드라곤 이제 직원협동조합은 출자금 자체가, 사실 직원협동조합은 그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직원들이 다 출자를 한 거기 때문에 출자금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사실. 제가 이전에 몬드라곤 봤을 때는 1인당 3천만 원? 이 정도의 출자금을 냅니다. 그래서 이건 융자도 해주기도 하고, 기업에서. 그래서, 또 우리나라의 택시 협동조합도 있죠. 택시 협동조합도 2천만 원, 3천만 원의 출자금을 내서 조합은, 직원협동조합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유명한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은 유명하게 잘 아시는데 국수나무라고 프랜차이즈죠. 지역에 국수나무는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실 텐데요. 국수나무도 원래는 하나 그냥 일반 국수나무 프랜차이즈 회사였는데요. 대표님께서 이 주식을 다 직원들에게 나눠주면서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구성원들이 출자를 해서 지금은 직원협동조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이런 직원협동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직접적으로 본인의 지식과 경험들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창업을 한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공감협동조합 그리고 한국내과학기술협동조합 이런 이제 프리랜서 형태로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프리랜서 협동조합이 직원협동조합하고 좀 비슷한 형태인데 이제 직원협동조합은 이제 직원으로서의 고용이 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프리랜서 협동조합은 고용 형태 직원이 아니지만은 이제 조합원으로 참여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합의 사업을 공동의 사업을 수주를 하고 그걸 조합원들이 같이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해서 조금 유연한 근로에 있어서 고용 관계에서 유연하게 운영이 되는 협동조합 이런 형태들도 여러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주로 교육 사업을 하는 곳에서 프리랜서 협동조합들이 많이 있고요.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문화예술 쪽이나 교육 사업 이런 또 과학기술인도 충분히 프리랜서 쪽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사업의 공동 사업 수주를 하고 그 사업에 있을 때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런 프리랜서 협동조합의 형태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협동조합인데요. 소비자 협동조합은 소비자가 소유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멤버십 형태로 우리가 소비자 조합원으로 참여를 하고 적은 비용으로 출자를 하고 그리고 멤버십 형태로도 하고 운영이 되면서 소비자 협동조합 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을 이제 조합의 상품을 구매를 소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품이 교육일 수도 있고 소매품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소비자 협동조합 소비자로 참여를 하고 소비자 협동조합은 조합은 생협을 예를 들면은 상당히 조합원 수가 많죠. 아이쿱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적은 출자금에 소비자 조합원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게 성공 요인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상당히 크고요. 많은 소비자들을 또 의무나 책임이 아무래도 조금은 더 일반 직원이나 생산자 협동조합 이런 형태보다는 조금 유연하기 때문에 소비자 협동조합은 조금 규모도 상당히 크고 또 이런 안정적으로 조합원들을 모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이 지속되는 협동조합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사례를 보면은 미국의 이제 그 등산 장비를 판매하는 협동조합 REI라고 있는데요. 이런 형태도 이제 공동 구매를 하는 거죠. 공동의 제품들을 사고 거기에 대한 조합원 참여를 하면서 공동 물품들을 소비하는 형태 이런 소비자 협동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파트 이런 지금 우리나라에도 청년들 이제 아파트 주거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주거 협동조합들이 여러 많이 생겼고요. 그게 이제 조합원으로 참여하면서 이제 그 협동조합이 확보하는 공간에 내가 같이 조합원으로서 거주하는 이런 형태도 소비자로서 협동조합이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 와인 소비자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이런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공동 구매를 하고 같이 협동조합을 와인을 소비해 나가는 이런 형태의 소비자 협동조합도 존재합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사례를 보면은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 하는 쪽에 이제 여러 지역에 요즘에 특히나 요즘 환경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태양광 발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지역에 이제 햇빛 발전 이제 협동조합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기술 이런
분들께서 햇빛 발전 협동조합을 만드시고 그 일반인들은 조합으로 참여를 하면서 그 조금 공익적인 목적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거죠. 일부는 이제 노동자 조합은 참여를 하고, 일부는 또 소비자 조합은 참여를 하고, 일부는 후원자 조합으로 참여를 하시고, 이러면서 좀 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한, 좀, 이후 세대를 위한 이런 좀 공익적인 목적으로 참여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 생산한 전기를 또 직접 소비를 하는 분도 계시고요, 지역에서는. 네, 그렇게 해서 소비자 협동조합 형태로 햇빛 발전 이런 부분도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경력 화학기술인 중소기업 연계한 고경력 화학기술 협동조합 형태로도 네, 그런 교육, 문화 이런 부분들을 소비하는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네,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해 관계자는 이런 다양한 유형들을 다 유형의 이제 욕구를 가지신 분들이 다 참여를 하시는 형태이고요.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몬드라군 같은 경우는 직원협동조합 그리고 이용자 소비자협동조합 이렇게 다양한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스포츠 하는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도 협동조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역사회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다양한 구성원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주항공을 그 협동조합 형태로 한번 노선을 만들어 보자 이런 운동도 있었는데요. 지금 그게 현실화되지는 못했는데 다양한 이해관계자 너무 제주에 운항되는 이제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결하는 차원에서 좀 그런 좀 하고 했었는데 추진단 꾸려서 현실화되지는 못했고요. 이제 그런 다양한 이제 이 사회 문제라든가 이런 형태에 있어서는 다중이해 관계자 형태로 다양하게 고민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공익 목적을 위해서 설립되는 협동조합이고요. 공익 목적이 주 사업의 40% 이상이어야 그 인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익 목적이라고 하면은 지역사회 재생이라든가 주민 권익 정진, 취약계층 이제 고용 그리고 국가에서 위탁하는 사업 그 밖에 공익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유형을 좀 살펴보면은 IT로 시각장애인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이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책을 제작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크라우드 소싱 방식의 이북 제작 이런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 IT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제 비영리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IT적으로 그래서 협동조합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과학기술 연결 플랫폼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부분도 기술자들, 과학적 조사원 이런 분들께 모여서 정보 공유하고 정보 서비스하는 이런 매칭하는 서비스 이렇게도 네, 유형도 있습니다. 쭉 지금까지 협동조합을 좀 알아봤는데요. 유형 협동조합이 뭔지 그리고 유형이 어떤 게 있고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협동조합이 운영이 되는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협동조합의 실제 이제 오늘 설립 희망자 교육이니까 실제 어떻게 설립을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몇 가지 검토하실 사항은 한 6가지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협동조합 미션 비전. 내가 왜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려고 하는가? 여러 유형이 있을 텐데요. 협동조합도 하나의 사업체 유형이기 때문에 그냥 주식회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유한회사 아니면 비영리를 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왜 협동조합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협동조합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협동조합에 대한 뭐 단기, 장기 목표는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협동조합이 내가 가지는 미션, 비전. 미션은 존재 이유죠.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비전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내가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느냐, 나의 조합원은 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조합원인 누군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최소 5명의 발개인이 있어야 협동조합을 설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랑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사업 모델로서 어떤 물건과 어떤 서비스를 판매할 것인지, 그리고 또 나의 고객은 누구인지, 사업체가로서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조합원을 5명이서 처음에 하지만 더 조합원도 모으고 또 사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업이라는 걸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좀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같이 자문하고 같이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또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협동조합을 준비를 해 나가는 게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립을 그러면 어떤 단계로 협동조합은 설립이 되느냐 살펴보면 크게 11단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왼쪽에 여기 파란색 부분이 이제 그 설립의 초기 단계,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 이제 설립을 실제 접수 신청을 하고, 그리고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도 하고 사업자 등록도 내는 그 부분은 오른쪽 부분이고, 오른쪽 부분은 사실 일반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신청만 하면 웬만한 왼쪽에 있는 조건들만 다 갖추면은 허가가 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신고주의입니다. 그래서 조건만 해서 갖춰서 구청에 관할구에 시도에 신고를 하는 거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주무 관계 부처에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고 인가를 내주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비영리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비영리가 되면은 비영리로서의 사회적인 혜택들도 지원이라든가 세금 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 공익적인 목적이 맞느냐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사회적 협동조합과 큰 차이는 금방 말씀드렸던 부처에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게 가장 큰 차이고요. 그리고 공익사업을 주사업의 40% 이상을 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차이고요. 협동조합 이제 설립 순서를 이제 쭉 한번 살펴보면은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5명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랑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사회 문제 해결, 이런 부분에 나랑 같이 하는 생각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최소 5명이 모여야 발기인이 되고요. 이 5명이 모이면 5명이 정관을 작성하게 됩니다. 정관은 우리 기관을 규정하는 헌법이죠. 이 정관에 따라서 조직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관에는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거라는 사업 목적, 사업 내용, 그다음에 임원 구성이라든가 이사회 구성, 그리고 이익의 배당은 어떻게 할 거냐, 또 만약에 해산을 하게 되면 해산 절차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헌법적인 규정들을 정한 게 정관이고요. 그래서 정관을 작성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정관을 가장 초기에 어떻게 사업 내용을 어떤 내용을 구성을 하고 조합원 형태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관을 만드는 게 첫 번째 작업이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정관이 만들어지면 추가 이제 설립자들, 조합원들을 추가 모집을 하고 설립 동의자 모집을 하고 총회를 개최를 합니다. 이제 사업계획 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라든가 예산계획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설립 동의자들 모집을 하고 같이 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을 추가 모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회를 소집을 하고요.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그 개최한 날과 총회 날짜가 빼고 7일 이상 전에 총회 공고를 해서 조합원을 모집을 해는 총회 공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총회가 설립이 되면 이제 총회에서 해야 될 일들은 정관을 승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예산 승인 이런 부분들을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원진도 새로 구성을 하게 되고요. 처음에 발기인이 모든 걸 준비를 했지만 그 발기인 외에 이제 추가되는 조합원 안에 포함해서 이제 그 중에서 임원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의사록까지 작성을 하고 그 이제 모든 이제 필요 서류들을 해서 이제 시 관할 시도에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하면 이제 관할 시도에서 검토를 하고 그에 대해서 신고증이 나옵니다. 허가증이 나옵니다. 설립인가증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설립인가증이 나오면은 이제 이사장님은 이제 그걸 가지고 등기를 하게 되는데 등기를 하기 전에 이제 출자를 조합원들은 이제 모든 업무는 이제 이사장님한테 모든 업무가 다 넘어가고요. 이사장님은 이제 통장도 새로 개설하고 출자금을 모으고 그런 이제 설립 등기 서류들을 다 준비를 해서 이제 등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무서에 이제 세무서 사업자 등록증까지 신고를 하면은 이제 모든 이제 절차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정관은 중요한 사항들이 꼭 필수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 14가지 필수 사항들이 필히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이런 정관은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3가지 협동조합으로서 필수 사업 내용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교육 사업일 수도 있고 제조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텐데 꼭 필수로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야 될 사업이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조합 간의 협력 사업, 그리고 홍보 지역 사회를 위한 사업.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협동조합의 원칙에 5, 6, 7번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정관에 필히 넣어서 매년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요. 이런 필수 조항들이 다 빠짐없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협동조합 지원센터나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지역에 있는 센터에 보면은 협동조합 설립 지원해서 이런 안내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도 표준 정관이라고 해서 정관의 샘플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 필수 조항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필수 조항을 포함하고 우리에 맞게끔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표준 정관은 말씀은 표준이기 때문에 채야를 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채야를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그 채야를 초과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의 배분 같은 경우도 법정 적립을 10% 해야 된다. 그걸 20%, 30% 하는 거는 자율적으로 맡겨져 있기 때문에 같이 처음에 정관을 만들 때 발기인 분들께서 같이 그런 부분에 충분히 우리는 공익적으로 더 사업을 더 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더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퍼센티지를 높인다든가 뭐 그렇게 해서 정관을 자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업계획서는 이런 기본적인 신청서의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부분들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협동조합의 개요, 인원, 목적, 조직도, 임원 현황 이렇게 쭉 하시는 게 있는데요. 인원이나 조직 인원이나 이런 부분은 조합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설립 목적은 우리의 정관에 있는 설립 목적, 정관 보통 2조의 설립 목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정관 조항을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 이런 조직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뭐 연역이라고 아마 여기 있을 텐데, 연역은 뭐 창립총회를 언제 했다, 발기인을 언제 구성을 했다, 뭐 그런 이제 설립 단계 전에 좀 활동하셨던 내용들을 위주로 네,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원 현황 작성하시면 되고, 조합원 현황. 조합원 현황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형, 조합원 유형, 생산자냐, 직원이냐, 소비자냐, 또 그냥 단순 또 지원 후원자 조합원이냐, 이렇게 조합원 유형을 네, 작성하시면 되고요. 지금 고용 계획이 있는데 고용이 없으면 없다고 할 수도 되고, 뭐 향후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향후 1명, 2명 이렇게 고용 계획이 있으시면 있다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각 사업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는데요. 정관에 포함되어 있는 그 필수 세 가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제조면 제조 초기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정관에 다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열을 하면은 그 나열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 이 사업계획서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장 한 장 이렇게 사업마다 작성을 하시는데, 사업계획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기본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는 요런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야 할 건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네, 검토를 하시고 고려를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해서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간단히 예시를 드리면은, 이렇게 하나의 사업에 예를 들어 지역사회 어떤 제조 사회 서비스를 한다, 뭐 어르신 돌봄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돌봄 사업에 대한 배경, 목적, 뭐 그간에 하셨던 뭐 활동들, 주요 사업은 돌봄 사업을 어떻게 한다,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좀 목적, 내용, 수행 기간, 수익, 지출 어떻게 수익과 지출은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각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샘플들을 좀 요 목차대로 하나 이렇게 샘플들을 보시면서 네, 작성하는 게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은 정관에 있는 사업들,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 이런 사업과, 그리고 우리가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어떤 비즈니스 사업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하나의 일관되고 논리적인 흐름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뭐 여기 협동조합 사업계획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계획서를 쓰시는 때는 이런 부분들을 항상 고려해서 네, 사업계획을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설립 신고는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 설립 신고 서류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협동조합 설립 그 지원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센터나 이런 곳에 아니면은 검색을 하시면은 요런 서류들은 그 한글 문서나 이런 부분들을 다 검색이 요즘 가능합니다. 그래서 샘플들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한 10가지의 서류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하나하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 10번 같은 경우는 이거 합병 분할 총회 의사록은 위에 4번에 있는데, 합병이나 분할일 경우에만 10번은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9가지라고 일반적으로 9가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기할 때는 네, 등기 서류들이 꽤 복잡한데요. 요즘엔 그냥 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이제 등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조금 경험이 없으시고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주변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이런 부분들 서류 준비해서 이렇게 맡기시면은 또 편하게 네, 설립 등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설립 등기도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래야 어떤 다음에 또 임원 변경이라든가 뭐 어떤 변경사항이 생기면 직접 해보는 것도, 요즘은 워낙 안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직접 해보시면 하나하나 그렇게 어려움은 아닙니다. 이제 시간이나 이런 게 소요되니까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알아보고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이런 부분 한번 감안해서 네, 직접 등기랑 사업자 등록까지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출자금은 이제 출자를 이제 등기가 되고 이제 하면 이제 은행에서 통장도 개설이 됩니다. 개설이 되고 하면은 이제 출자금을 이제 내시는데 출자금은 그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관에도 한 구자당 얼마를 한다 이렇게 있는데 그 얼마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부적으로 발기인들 분께서 한 구자에 아까 말씀드린 직원조합원 같은 경우는 노동자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구자 자체를 높여서 뭐 1,000만 원일 수도 있고 또 한 구자당 100만 원일 수도 있고 보통은 뭐 일반적으로 뭐 10만 원, 한 구자 10만 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또 한 구자 조금 이제 높이는 건 한 구자 1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또 그 진입 장벽을 맞추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조합원은 출자를 한 구자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입니다. 한 구자만 가지고 있어도 의결권이 생기고요. 그래서 100구자 200 대신에 협동조합은 한 사람이 40% 이상을 출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민주적으로 지배하지 않게끔 네,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서 1인이 많은 출자를 하지 못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쭉 지금까지 좀 협동조합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좀 달려왔는데요. 협동조합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은 협동조합은 사실 저도 실패도 해봤고요.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초기에 이제 그런 이제 사업체로서의 말씀드렸듯이 결사체와 사업체로서의 운영을 해 나가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모든 스타트업들이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스타트업들의 어려움들 똑같이 협동조합도 네, 겪고 있고요. 스타트업들이 가장 실패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시장 리더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정말 좋은 아이템이고 정말 성공할 것 같고 누구나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 같고 그래서 성공할 것 같다고 막상 내면은 시장이 반응이 없는 거죠. 상품화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히 시장 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협동조합도 마찬가지로 외부 경영 부족이라든가 외부 환경 변화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 가지는 1인 1표 민주적 의사결정 이런 부분에서 좀 의사결정이 느리다, 자금 확보가 좀 쉽지 않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협동조합들이 말씀드렸던 이제 로치델이라든가 몬드라곤이라든가 이제 그동안에 협동조합들이 크게 성공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런 사례들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쭉 1시간 넘게 제가 지금 저 혼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저도 좀 목도 좀 마르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또 사업화 지원 사업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한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 과학기술협동조합 위화 설립 사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이 지금까지 뭔지 그리고 성격이 어떤 건지 유형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라고 지금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센터가 있고 이렇게 지원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라서 따로 유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 협동조합의 유형 안에서 과학기술인 중심의 구성원들께서 모여서 과학기술 관련한 사업들을 해나가는 기업 협동조합을 우리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라고 따로 이제 임의로 이렇게 과학기술 협동조합을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과기부 산하에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센터에서 이렇게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과학기술인들께서 협동조합 형태로 사업을 하시고 하시게끔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기술에 참여하신 분들이 좀 전에도 유형들을 몇 가지 이제 사례들도 보시겠지만은 과학기술 역량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형태가 뭐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경력이 단절됐다든가, 그리고 기술은 있는데 같이 하실 분들이 없어서 혼자 고민을 하고 계신다든가, 그리고 또 여러 지역 사회 문제를 과학기술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 뭐 이런 욕구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과학기술 협동조합을 고민을 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과학기술 역량을 중심으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분들, 이렇게 경력 단절됐다든가 이런 경력을 계속 이어가시고 싶은 분들께서 만드신 협동조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의 융합형 인재를 위한 전문 교육, 그리고 인재 강사 양성, 그리고 한국 법과학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법률적인 부분, 이런 감식 장비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이런 좀 고경력자 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하시고, 또 여성분들, 여기 융합 메이커 같은 경우는 좀 경력이 단절됐다든가 이런 여성분들께서 같이 창업을 하셨던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협력형은 다양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걸 좀 더 같이 협력을 하면서 시너지를 내고자 하는 그런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한국 스마트폰 협동조합, 자동차 부품기술 산업화 협동조합, 이런 협동조합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을 아까 장애인 문제라든가 뭐 비영리 IT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좀 사회적인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기술과학으로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유형대로 이렇게 쭉 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에서 특별한 유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일반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형태는 다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 판매형, 지역사회 기여형, 사회적 가치 창출형, 교육 강의형, 프리랜서형, 산업 협동형, 이렇게 이런 유형들이 운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하나 간단하게 사례를 보면, 제조 판매형은 말 그대로 과학기술인들께서 직접 제조하고 생산하셔서 이렇게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이 되는 협동조합 정수는 좀 인상적인데요. 이런 여러 기술을 지역에서 하시는 장인들께서 이런 같이 공동으로 협동조합 만들어서 이런 상품을 만들어내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형은 지역사회의 어떤 교통이라든가, 그리고 취약계층,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을 고용을 하면서 지역의 문제, 농업의 문제, 이런 부분도 같이 해결하는 형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 가치 창출형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정보 소외 부분들, 이런 부분들 IT적으로 좀 해결하는, 그리고 장애인들의 이동권, 이런 부분도 IT로 해결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강의형은 코딩, 요즘 코딩이 한창 유행이어서 코딩 교육하는 협동조합, 그리고 또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 코딩, 이런 형태도 교구를 만들고 같이 교재로 활용하는 이런 형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는 이제 고경력자 분들께서 정년퇴직이라든가 경력 단절되신 분들께서 같이 모여서 이런 프리랜서로 이제 과학기술을 본인들의 경력을 활용하면서 이제 사업하시는 이런 프리랜서형 협동조합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학형 협동조합은 대학과 산학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더 확장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고 사업화하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과학기술 협동지원센터는 일반적으로 이제 교육하고 과학기술인들께서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는 걸 지원을 하고, 그 성장할 수 있게끔 사업화 지원, 그 다음에 이런 활성화 사업 고도화 지원, 이런 사업들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매년 협동조합,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 5-6개 정도의 이제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최대 3천만 원에서 5천만, 최소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형 시장 이제 진출하고자 하는 초기 단계, 그리고 좀 더 시장을 확장하고자 하는 곳, 그리고 좀 고도화하고자 하는 이런 형태로 네,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화 지원은 과학기술협동조합 지원센터에 과학기술협동조합으로 등록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시고 과학기술협동조합의 과학기술협동 요건에 맞게끔 이제 등록을 하시고, 등록 요건은 과학기술인 이제 조합원 중에서 50%가 과학기술인 출신, 그다음에 이공계 전공이라든가 경력을 가지고 계시면은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는 이제 조합원이 50명, 100명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5명 이상만 과학기술인이 맞으면 이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협동조합 지원센터에 등록을 하시고 이런 지원 사업에도 이용을 하셔서 네, 사업화를 고도화시키고 성장하는 네, 사업화를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업화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업화 지원 살펴보면은 정부는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지원 사업들을 왜 할까요? 결국에는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창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고도화 성장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요즘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는 유니콘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으로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유니콘이 만들어짐으로써 초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그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그게 성장하면서 일자리가 확대되고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정부는 창업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원 자금이 있고 출연 자금이 있고 융자 자금이 있고 투자 자금이 있고 자금 형태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대상이 되는지, 또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해를 가지시고 충분히 성장 단계에서 이런 활용을 하시면서 우리가 초기 자금 문제, 그리고 이 자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 교육, 다양한 사업화를 성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들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사업화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창업진흥원이 1년에 한 번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상당합니다. 모든 중앙부처의 사업들을 같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 규모가 금액이 3조, 올해 같은 경우, 올해 3조 거의 1,000억이 넘습니다. 사업 규모가. 그리고 다양한 이제 이 돈이 중앙부처에서 뿌려지면서 지자체로 내려가고, 다양한 기관으로 다 뿌려집니다. 뿌려져서 그 창업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업화 지원, 그리고 기술 개발, R&D 개발, 융자, 인력, 글로벌 지원, 그 다음에 시설 공간 지원, 멘토링, 컨설팅, 행사 네트워크. 다양하게 이런 지원들이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융자가 1조 5천억, 사업화가 7,600억 정도, 기술 개발이 6천억 정도, 그 다음에 시설 공간이 1,500억, 이렇게 분야별로 사업화를 지원을 했고요. 또 창업을 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예비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단계별로 이제 창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준비 단계에서는 청년 창업사관학교, 창업 선도대학, 그리고 스마트 창작터, 이런 창업 아카데미, 이런 창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초기 단계에서 교육하고 법인을 설립해 나가는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이런 교육부터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실행 단계에서는 이제 초기 자금 지원, 시제품 제작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계는 청년 도약 패키지, 이런 청년 패키지 이렇게 유명한 이제 사업들이 제도전 패키지, 성공 패키지 이런 창업 성장 단계별로 이런 융자라든가 아니면 초기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 사업을 좀 더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제가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말씀을 안 드리고 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사회적 경제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착한 기업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는 이제 우리가 시장 경제 그 협동조합의 초기 단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자본주의의 그런 폐해들, 시장 실패, 자본주의 정부 실패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좀 민간에서 해결해 나가면서 새로운 영역으로 이렇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리고 그런 이제 경제 주체들을 사회적 경제라고 저희가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동조합도 그 중에 사회적 경제에 포함되고요. 사회적 경제 이제 유형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크게 유형을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드리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자활기업, 말기업 이런 형태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좀 우리가 과학기술 협동조합을 설립하시고 그런 유형으로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지역의 이제 문제 해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을기업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요거는 또 그냥 인정 형태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시면은 그런 인정 과정으로 가면서 또 지원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나 분야 이제 정보 부서에서 다양한 이제 사업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금방 말씀드렸던 행안부 같은 경우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 그래서 지역의 마을기업이면 마을 단위죠. 그러니까 지역의 구성원분들께서 지역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 문제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마을기업을 육성을 하고 있고요. 과학기술협동조합 중에서 마을기업으로 가신 형태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사례는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요. 이것도 충분히 과학기술을 하시는 분들께서 지역사회에서 IT 기술이나 이런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문제도 충분히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원 사업을 하시면은 가장 많이 이제 지원을 하는 게 재정 지원 사업인데요. 결국은 재정 지원 융자나 이런 사업화 자금 지원도 있지만 또 인력 지원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초기에 좀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의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런 사업화 지원 사업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 지원 기관 여러 사이트인데요. 보시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과학기술협동조합 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협동조합, 쿱 협동조합이라는 협동조합 이제 지원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업 지원을 하셔. 그리고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센터 요거는 지금은 통합이 돼서요. 지금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이렇게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있고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이제 원래 협동조합은 지금 우리 관할이 기재부입니다. 기재부에서 이 협동조합 모든 사업들을 관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재부에서 사회적기업진흥원 내 이런 협동조합 사업들을 이제 위탁을 해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협동조합 설립 지원도 하고 있고요. 이런 또 사회적 협동조합 심사나 이런 부분도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일단 접수를 하고 이런 부분 1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협동조합 창업경영지원센터 이런 곳도 있고요. 아이쿱 협동조합 지원센터
또 있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그리고 창업교육센터, 네트워크 시스템, 소상공인진흥공단.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사직경제 이런 영역들도 있지만 중기청이라든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런 쪽에서도 사업화 지원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규모도 크고요. 그래서 금액 자체도 사직경제 쪽보다는 또 규모도 크고 다양한 또 사업 단계별로 사업화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런 정보들은 말씀드릴 때 이제 소셜 벤처 스퀘어, K 스타트업에 가시면 거의 창업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지원 사업이라든가 교육, 컨설팅 또 어떤 분야에 궁금해하신 사항들을 많이 그 정보들을 찾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정보들 속에서 우리 협동조합을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또 사업 단계에서 각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하고 같이 준비를 해 나가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같이 알아나가시는 게 사업화 성공하시는 게 전략일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좀 제가 빨리 지나오긴 했는데요. 충분히 이 자료들을 보시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제가 좀 또 협동조합을 앞단에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이 중복되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좀 빨리 넘어왔는데요. 협동조합을 저도 협동조합 실제 설립을 해봤고 지금부터 협동조합 제가 또 관여하고 있는 곳도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고요. 한데요. 협동조합으로 그 운영을 하고 계속 성장을 해 나가는 게 여러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항상 처음에 제가 협동조합 7대 원칙을 말씀드렸다시피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같이 조합원들과 같이 고민하고 같이 나누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왜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목표 지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가치, 철학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이 항상 고민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합원들과 항상 같이 고민하고 같이 토론하고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끝장 토론을 하자. 그래서 의사결정이 날 때까지 모두가 합의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수결의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있긴 하지만은 협동조합은 최대한 많은 구성원들이 무임승차하지 않고 나고자 없이 함께 가는 함께 조합원의 우리가 바라는 욕구, 조합원의 욕구 하나하나 무시하지 않고 같이 가고자 하는 그 가치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항상 같이 고민하고 항상 토론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방향을 같이 고민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이렇게 쭉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순환되고 있죠. 누가 우리의 조합원인가? 그리고 조합원들은 어떤 혜택을 얻게 되는가? 그리고 조합원들은 어떤 기여를 하는가? 우리는 왜 협동조합 모델로 함께 가고자 하는가? 이렇게 쭉 계속 항상 이렇게 순환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에서 가장 이제 어려움은 초기에는 그런 사업화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선두에서 나서서 앞서 나가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은 그렇지만 그 다른 조합원들을 항상 같이 어떻게 같이 동참하고 같이 끌어갈 수 있게끔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사실 또 돈이 사업화가 좀 성공 단계나 어느 정도 진입 단계 들어가면 이제 이익이 생기고 이러면은 또
그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고 하는 부분은 또 그런 또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갈등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 협동조합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항상 고민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과학기술협동조합은 다양한 기술들을 가지고 계시고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어떻게 더 사업화로 구체화시킬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속에서 또 협동조합이 가지는 특수성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좀 더 좀 건강한 조직체가 될 수 있게끔 그런 고민이 함께 이루어지길 바라야겠습니다. 여러 협동조합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좀 궁금하신 사항들은 또 이후 협동조합 지원센터에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루트를 또 활용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 좀 문의 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또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다른 좋은 내용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